오늘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 등 수백 명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진태 의원 등 5.18 망언을 한 의원 5명이 제명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의 의원 자격 박탈을 요구했고 김 비대위원장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파문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일본 정부가 연일 반발하고 있고 발언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일본 네티즌들도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문 의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끝낼 일을 오래 끌고 있음을 지적한 건데 일본의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일본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정부가 배경과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합의 내용은 변함없고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도 방위비 협상 대응 전략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명백한 사고 이유라며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음주운전 엄벌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모독 발언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과거 비슷한 발언을 했던 의원까지 모두 5명을 오적으로 규정을 하고 제명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아주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집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백발의 할머니부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까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3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당 이완영, 백승주 의원도 과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5명이 모두 제명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18 유공자가 괴물이라는 한국당 일부 의원의 발언에 작심한 듯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백종환 이사는 자신은 분명히 광주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왜 북한 사람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신들은 폭도도 괴물도 아니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광주에서 나고 자랐는데 내가 왜 북한 사람이냐 이런 또 성토가 눈에 띄는데 자, 일부 보수단체와 충돌도 빚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구호가 이어지자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시민이 회견 중인 5.18 단체를 향해 고성을 쏟아냈지만 경찰의 저지로 큰 충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실패한 이들은 다음 주 다시 서울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극우 농객 지만원 씨를 초청한 공청회에서 광주 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며 다시 뒤집을 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네, 국회에도 직접 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단체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 3명을 징계를 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내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분노한 관계자들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해당 의원들을 당에서 내보내고 의원직 제명 조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능멸하고 또다시 두 번 죽이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짓이 버젓이 지금. 김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협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이 내리는 조치들은 절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포함해서 이봉책이 아닐 것이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사전에 알려졌던 회의 장소를 급히 변경하고 위원 본인들에게도 막판까지 알리지 않을 정도로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리위 회부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국회 경내와 한국당 중앙당사, 서울시당 등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윤리위 최소 당장 취소하라!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위원회 회의는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윤리 결과를 우리가 비대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번 파문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이들은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내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연일 이 지만원 씨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망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만원 씨 이전에도 이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해묵은 주장이 또다시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그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주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그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분합이들이다.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지만원 씨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만 3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먼저 지 씨는 지난 2002년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실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가 광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주장을 펼쳐 기소됐고 역시나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의 사법적 판단이나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북한 개입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생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유무죄는 엇갈렸지만 법원은 지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공청회 발언으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만큼 지 씨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하였는 바 이와 별도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왜곡처벌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러한 발언에 일본 정부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의 발언 내용이 음성 파일로 공개되자 일본 누리꾼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日韓の合意で完全かつ不可逆的にこれは解決をした。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사죄가 필요하냐는 뜻입니다.
특히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 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일왕을 국가의 상징이자 큰 어른으로 생각하는 일본 국민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多くの国民がですね、驚きかつ怒りを感じたんだろうとこう思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위안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일왕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일왕 사죄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5초 분량의 인터뷰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퇴임을 앞둔 일왕은 전범 주범의 아드님 아니냐, 그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풀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왕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요지.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은 대부분 일왕이 전범 주범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상징인 일왕을 모독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한국과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등의 지나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국회 보도관이 당시 인터뷰에서 문 의장이 일왕을 전범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음성 데이터 공개로 한국 측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신의 발언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예원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일본이 발끈하자 문 의장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자신의 사과가 아닌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라고 일축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위안부 문제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 어린 사과예요.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서가 여러 개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한 것은 일본 최고 지도자의 사과 엽서 한 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 지도자가 문상하며 사과했다면 피해자들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a valued one for the United States. We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and your cooperation, the cooperation we share in having global security. 하지만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하며 2차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다만 펠로시 의장이 토론을 마친 뒤 긍정적인 영감을 얻었다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4개 항의 합의를 거론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는 우리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합의 사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상응 조치 제공 논의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일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한국이 어제 분담금을 5억 달러, 5,600여억 원을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전화 몇 통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측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서
분담금은 더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방어에 쓰는 비용이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해왔고 이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배경과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 추가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총액은 1조 389억 원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양국 간 합의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그 숙취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은 물론 그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추가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올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상 압박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가 조율하면 올해 합의한 액수로 협정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 내용을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협상 대응 전략을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부터 차상은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27살 박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동욱 판사는 기록으로 보이는 윤창호 씨는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다며 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결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떨어져 있다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평가했습니다. 선고량이 과연 지금 국민적 어떤 법 감정이나 혹은 국민적 증서에 부합한 그런 형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고,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6년이라는 거는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구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검사들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고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윤창호법 발의되고 음주운전 처벌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만큼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징역 6년 선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높은 형량입니다만은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 고 윤창호 씨의 아버님 윤기현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버님 입장에서 뭐 아드님 떠나 보내시고 나서 뭐 어느 하루가 쉬우셨겠습니까만은 오늘 하루도 좀 기나긴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네. 일단 보셨어요? 일단 저 사법부의 판결은 저희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10년 구형을 했는데 6년 선고하시면서 양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떤 법원 행정처나 그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런 어떤 국민적 정서를 좀 외면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렇게 피부로 닿을 수 없는 1년에서 4년 6개월이라는 걸 수긍할 수 있으신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 받을 수 있는 형벌이 4년 6개월이라는 데 대해서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어떤 양형의 기준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유족, 아버님 포함해서 유족은 물론이고 윤창호법 제정을 위해서 같이 나섰던 노력했던 친구분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눈물을 많이 흘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친구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 뭐 리포트에서도 일부 인터뷰가 나갔지만 더 전해 주시죠. 친구들은 이제 맨 처음에 이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안에 있어가지고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는 이제 최저 형량을 5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사위를 지나면서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음주운전의 근절이라는 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사회에 지명하신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 혹은 높은 고위 관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처음부터 친구들 얘기는 그게 5년 하한선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게 3년으로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윤창호법이 결국은 반쪽짜리 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게 또 솜방망이 쳐버려 넘어가는 하나의 뭐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때 5년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윤창호법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관련 처벌법이 조금 일단락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판결, 뭐 2심 판결이라서 앞으로 뭐 항소심이라든지 대법원까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관련해서 음주운전법 처벌과 관련해서 조금 더 법적인 좀 사법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법 개정은 되는데 지금 양형위원회가 이번 7차 양형위원회가 또 한참 있다가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의 어떤 그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음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1년에서 4년 6개월 지금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게 법이 개정된 만큼 어떤 양형에 대한 기준도 충분히 이제 바뀌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원 사법부의 어떤 좀 진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루아침에 숨지게 하고 한 사람의 꿈을 앗아갔는데 징역 6년이라는 시간은 좀 짧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데 뭐 법적인 얘기는 뭐 재판부에서 좀 더 따져볼 측면이 있고 아버님 마음속에서 혹시 형량이 있을까요? 저희는 검찰 측에서 10년을 구형했을 때는 또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법부에서도 조금 어떤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윤창호법의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니만큼 사법부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당했습니다. 네. 뭐 법적인 분쟁을 떠나서 가해자 쪽의 어떤 사과라든지 이런 태도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던데 뭐 제가 듣기로는 유족 여러분을 찾아와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네네, 그럼 사과를 하러 온 적이 없는 겁니까? 네, 가해자 측 누구와도 접촉한 건 없고 변호사뿐만 혹은 누구와도 만나본 적이 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맞물려서 뭐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애정 행각 때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된다. 특가법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술을 마신 그 자체 그것도 0.183이 나왔던 그 수치가 중요한 거지. 네. 술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은 도외시하고 옆에 있는 동승자와 헛짓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특가법이 아니라는 그 변호사 측의 어떤 그 말들은 저희가 좀 수긍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창호 군이 사고를 당한 것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다시 또 설 명절이 찾아오고 또 명절 기간은 또 아드님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직도 그 시간이 내서 멈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뭐 산다기보다는 버틴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많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지 주변 분들은 모두 다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사는 게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네, 오늘 선고 맡았던 판사도 뭐 엄벌을 강조하면서 이례적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도 밝혔더라고요. 고인은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인 것 같다. 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이런 또 판결문도 읽었던데 그때 좀 심경은 어떠셨어요? 일단 판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저희가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좀 저희한테는 사실 그 어떤 선고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개인적인 소회를 밝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판사님 마음이 저희들 마음을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족과 검찰 측은 항소 입장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일단 검찰 측에서는 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검토해보고 대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검찰 측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뭐 부족함 없이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함께 좀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윤창호 씨 아버님 윤기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나눈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3년 일본 전범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당시 재판부가 판결을 미리 귀띔도 없이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론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라는 걸 고려하면 자신이 배상 판결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4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양 전 대법원장은 또다시 한상호 변호사를 만납니다. 당시는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외교부가 이번엔 잘하겠지요라는 한 변호사의 말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이 원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김앤장 측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김앤장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을 불러 경찰 유착설과 성관계 동영상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 조치 논란은 유착설과 클럽의 마약, 성범죄 연루 의혹 등으로 번졌습니다. 핵심은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설의 진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문을 연 버닝썬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신 계좌 기록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버닝썬과 관련된 112 신고 내용을 전부 확보해 부당한 사건 처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그 임직원 간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 해명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소환해서 불러야겠어요. 나머지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약물을 유통했다는 중국인 여성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성범죄 영상에 대해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대표 이모 씨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본격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경찰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조 씨의 유족이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후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승소는 기쁘지만 진범이 미국으로 도주한 이후 2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에 대해 당시 담당 검사가 사실상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누락하고 영사 확인서 등 증거가 조작된 걸 알면서도 방관해 증거 조작에 사실상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80대 변비 환자가 엉뚱하게도 혈압약을 처방받고 2달간이나 복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내려갔는데 이름과 생일이 같은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1살 엄기석 씨는 변비 증상이 심해지면 집 근처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약을 받아 2달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낫기는커녕 오히려 기력이 떨어져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체중은 2달 동안 8kg이 줄었고 120에서 80이던 정상 혈압은 82에서 60으로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꾸 사람이 은근히 그냥 은근살짝으로 이렇게 자꾸 마르려니까 그래도 이거 먹으면 죄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이상한 약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냐고. 늘 이렇게 다녔었는 병원이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엄 씨가 처방받은 건 변비약이 아니라 고혈압약과 당뇨약. 이름과 생일이 같은 57년생 다른 환자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엄 씨가 약을 받은 날 하필 병원 전산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기존의 처방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골 약국을 찾아가 예전 처방전을 달라고 했는데 약국 직원이 동명이인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준 겁니다. 정확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정확히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이까지 모든 환자를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엄 씨가 변비 환자인지 고혈압 환자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약국에서 떼온 처방전만 의존했기 때문인데 엄 씨에게 제대로 증상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산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 환자에 대한 히스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만을 토대로 그 진료에 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원하는 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뤄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 씨는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YTN은 이틀 연속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손오공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신생업체 대표는 YTN 보도 이후 용기를 냈다면서 의리라고 해서 앞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난감 업계의 대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완구업에 야심차게 뛰어든 이모 씨. 하지만 손오공의 갑질에 눌려 물건 한번 제대로 팔지 못하고 사업까지 접게 됐습니다. 손실액만 20억. 결국 이 씨는 손오공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있는 자들의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거기에 눌려서 나가지 못한 거, 판매를 하지 못한 거, 그게 가장 억울한 거죠.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신생회사를 견제하려고 방송국과 유통 총판에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한 손오공의 영업활동이 위법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심사를 하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으면 이제 착수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씨는 공정위 신고뿐 아니라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오공 측이 납품업자에게 특허법을 위반한 이 씨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한 거짓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이후 의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법적 대응을 결정한 이 씨.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무너지어서 이 바닥에서, 이 왕국에서 떠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이 왕국의 어린이들한테 즐거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분들이. YTN 김우준입니다. 네, 서울공연예술학교 교장이 사모임에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어제 서울공연예술고 행정실과 교장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교육청 조사에서 서울공연예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최근 2년간 적어도 10차례 이상 사모임에 학생을 동원했고 학생들의 공연비를 개인 계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지자체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억여 원을 받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석 달 된 강아지를 던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릉경찰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아지를 분양받았던 이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농촌을 돌면서 잠기지 않는 화물차에서 상습적으로 통장을 훔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차 문을 제대로 잘 잠그지 않거나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통장 3개를 번갈아 꺼내 비밀번호를 누린 뒤 돈을 꺼냅니다. 마치 자기 돈을 찾듯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기다리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이 남성은 49살 유모 씨.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돌아다니다가 주차된 화물차에서 통장을 훔쳤습니다. 유 씨는 시골 어르신들이 평소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훔친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차량 번호나 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외우기 편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집에 와서는 항상 차 잠그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밀번호가 헷갈리기 쉽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적어놓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통장 20개를 훔쳤습니다. 빼낸 돈은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노인들입니다. 피의자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든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 문을 꼼꼼히 닫고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그제 7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꼽히는 고령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경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74살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10,000여 건에서 2017년 26,000여 건으로 연평균 11.3%씩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건 고령화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의 남편인 98살 필립 공이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 면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부는 최근 7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여러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 검사를 자주 한다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이 운전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 매년 30만 건 이상의 반납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에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어서 상당수 지자체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면허 반납 실적은 2017년까지 연간 5천 건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도로 조명을 늘리거나 도로 표지판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도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국내외 관련 대책을 기획취재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보도가 잦은 것 같습니다.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 발생했던 일인데요. 96살 노인이 몰던 이 차량이 후진하다가 가속기를 강하게 밟아서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직전에 이 차량은 주차장 입구 근처 벽을 들이받고 놀라서 후진을 하다가 이 뒤따라 들어오던 다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과 부딪혔습니다. 이후 또 당황한 나머지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다가 이 주차장 앞을 지나던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한 겁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전남 장성 축제장에서는 화물차를 몰던 80대 노인이 실수로 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관광객 5명을 덮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이 순천과 완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 상관 IC 부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고령이라고 한다면 운전 경험도 많을 텐데 노련한 운전자로서 이렇게 고령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이 시력이 떨어지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 운전자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이 동체 시력이 감소하고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 시력 회복에 드는 시간이 일반인의 9.5배에 달합니다. 특히 이 고령 운전자의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은 1.4초로 일반인의 0.7초의 2배라서 제동 거리도 그만큼 2배로 길어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령자가 일으키는 대형 교통사고를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밟는 경우가 많았고 이 차로를 변경할 때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해외 사례를 조금 짚어주시긴 했는데 자세하게 해외에서는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고령화가 좀 더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이 그런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는 제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운전을 포기하는 노인의 이동권을 대신 보장해 줘야 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1998년부터 이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나라답게 예금과 이 구매 물품 무료 배송 등의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만 건의 자진 반납이 이루어졌고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해주고 그리고 배송비도 무료로 배송을 해주는 등의 다양한 이제 행정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없습니까?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시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에게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하고 목욕탕과 안경점 등 부산시 등록 상업시설에 요금 할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400명 정도 반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5천 명 이상이 면허를 반납했고 노인 운전자 사고도 4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도 이 본인 명의의 차가 있는 이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이 관련 예산이 작다 보니까 추첨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취지도 좋고 의도도 좋은데 이게 뭐 재정적인 문제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정이 가장 문제죠. 이 경기도와 서울시, 대전시 등이 현재 관련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라도 내년이나 이 제도가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자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재고용 수요가 커지면서 택시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점도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뉴스를 보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땐 어디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 이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시청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대안들이 가장 좋겠지만
고령 사회로 지나다 보면은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뭐 보장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우리 앵커께서도 예. 나이가 언젠가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운전을 나중에 나이가 든다고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납을 한다고 해도 제가 직접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는 2026년이면 총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운전대를 꼭 놓는 게 능사는 아닌 셈입니다.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좀 더 실질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 도로 표지판 크기를 한 20% 정도 키웠고 우리나라도 이 표지판 크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이 도로 조명을 늘리는 정비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부에서 또 뭐 노인 운전자를 보호하는 운전문화 정착 뭐 이런 것들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초보 운전이나 아니면 아이 탑승 차량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많은 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제도도 앞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 옥천군에서는 이 어르신 운전증 스티커를 발급해서 고령 운전자 보호에 나섰는데 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처럼 지역별로 난립하는 노인 운전자 보호 마크인 이 실버 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실버 마크를 통합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17만 명이 이르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 기능 검사가 의무화된 만큼 이들한테 먼저 배포가 됩니다. 현재 경기도 분당과 용인시 등 이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관공서와 병원, 대형마트에 이 장애인 주차 구역 옆에 실버 마크 부착 차량을 위한 어르신 주차 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 실버 마크를 부착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상대방 운전자가 노인 운전자를 충분하게 이 보호하지 않았을 때 과실 책임을 묻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 역시 우리나라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대안들이 어쨌든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앙정부로서 어떤 고령자 운전의 대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문제 이승윤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8월에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고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10년에 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 달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자 정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공공기관의 채용도 추가로 2,000명 늘려 2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전 16만 5천 명으로 늘었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정부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중추인 제조업 고용 부진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1분기에 확정해 고용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도 하나하나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규제 샌드박스 과제 125건을 접수했고 다음 달 초까지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 분야 과제 20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두세 곳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 부문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뽑아 2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연초에 저희가 2만 3천 개를 말씀을 드렸고 2천여 개를 더 추가하는 것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이 2만 5천 개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정규적으로 모집하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부진에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마저 녹록지 않아 당분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과 같은 기존 수출 주력 산업에서 한계 상황을 막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 정책상의 커다란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연간 15만 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투어 6번째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거점인 부산 대개조의 성공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벤치에 올려놓기만 했는데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태양광 발전을 해 얻은 전기를 이용한 겁니다. 대통령이 다가서자 건널목의 빨간 불이 알아서 파란 불로 바뀝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기반 시설에 융합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첫 발을 떼는 스마트시티가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돼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융복합 신기술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부산의 주력 산업을 회복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불러오겠다는 취지의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방안이 이미 마련됐고 부산과 경남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사업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을 첨단화해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항만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종합 물류 허브는 한반도 평화 시대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초석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 경제 투어 6번째 순서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인 첫발을 떼며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은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자유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2주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과 어가소득을 지금의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산업 혁신 방안을 천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자원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정부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10년 뒤인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을 100조 원, 의가소득을 8천만 원까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연근해 어업인, 양식어업인, 수산기업인을 양성해 4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수산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컨설팅, 투융자 등 전주기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수산물 보급과 어업인 소득 강화를 위해 양식 산업의 규모화가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참치 양식처럼 사업 초기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양식 분야에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됩니다. 또 참치 펀드 등 실물 펀드를 출시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서는 어자원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의정별로 한 해 잡을 수 있는 총 어획량 지정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불법 어류를 근절하기 위해 2번 적발되면 바로 어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식 면허권과 어선 허가권의 거래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 거래 은행을 설립해
청년들의 수산업 진출을 도울 계획입니다. 업인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창업과 투자 확대로 2030년까지 수산업 강소기업 100곳을 육성해 한 해 수산물 수출 34억 달러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 성공을 위해서 올해를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제도 개선과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의 우상호 의원, 또 4선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입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4월 전에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둘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7, 8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입각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중진 의원 외에도 4선의 송영길 의원과 3선의 이인영 의원도 통일 외교라인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 가운데 뒤늦게 입각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말고는 모두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출신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초에 개각 발표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전에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달 안에 개각을 발표할 계획으로 장관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비서관과 안보실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인데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준비 등을 고려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유임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5.18 망언 논란이 변수로 부상했지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렇게 3명으로 확정이 된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묘한 긴장감 속에 공정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오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3명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쳐 전당대회 불참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정선거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범친박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상대 후보의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폭정에 대해서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이 박근혜 논란에 갇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개파가 아닌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을 내세운 오세훈 후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진단 해산 딱 떠오르죠. 네. 이념형 지도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분 대통령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망언 논란도 변수입니다. 당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김진태 후보는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려한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까지 벌인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언급 없이 드루킹 사건 관련 청와대 1인 시위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특검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4차례의 합동연설회와 6차례에 걸친 방송토론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가 4,4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개인 신상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또 법원이 지난해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것도 명단 비공개 이유로 꼽았습니다. 과거 2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엔 천주교계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22년째 선고는 내려지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형제도가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을 규정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달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청구인은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지난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며 기각되자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 소원을 낸 겁니다. 앞서 헌재는 2차례에 걸쳐 사형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2010년에는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을 신청한 대리인단은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5분이 헌법재판에서 사형제도를 찬성을 했지만 그중에 2분은 국회에서 빨리 이걸 논의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 성인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진행합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 흡연자와 정부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다고 지정한 사람입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1만 원 정도며 이 가운데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본인이 1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오는 7월에 폐암이 더해지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6대 암 검진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됨에 따라 정부 주최 회의 참석이나 위원 추천 등을 전면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전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 수가 보장 약속을 보건복지부가 위배해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뜻을 따를지 싸울지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회원들의 지지만 있다면 파업 등 집단행동도 계획하고 있다며 우선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책과 전체 의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면 손으로 뗄 수 있는 게 있고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요즘 이걸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둘 중 어느 게 재활용 측면에서 좋은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데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 황선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트병에는 내용물을 표시하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예고된 포장재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정도에 따라 라벨의 등급을 부여해 환경분담금 등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논란은 손으로 떼기는 어렵지만 비중이 1 미만이어서 물에서 분리됐다는 이른바 접착식 라벨에 재활용 우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접착식 라벨 생산업체들이 더 쉽게 뗄 수 있는 라벨에 재활용 곤란 등급을 매긴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환경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재활용되는 페트병 품질을 높이려면 라벨이 섞여서는 안 되고 페트병 내 이물질 제거가 중요한데 반드시 온수로 세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접착식 라벨은 비중이 1 이상이어서 물에 가라앉아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비접착 쓰면 그거는 물에 가라앉는 거라서 쓰레기만 양산할 뿐이지 재활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나서 쓰레기 처리할 데도 없는데. 환경단체들도 환경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중 1 이상의 비접착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용 비율이 더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재활용을 더 방해해 버리는 결과로 나오니까 그걸 장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접착식은 떼기 쉽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접착식 라벨은 세척 과정에서 페트병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선은 비접착식으로 떼기도 쉽고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라벨입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라벨 개발과 페트병 재활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올 겨울도 춥긴 했지만 예년보다는 심하진 않았죠. 실제 서울의 경우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 일수가 지난해 12일에서 올해 하루로 급감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난화의 역설로 불릴 정도로 겨울철 한파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혹한도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한파의 기세가 유난히 누그러졌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 일수를 보면 그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겨울 한파 일수는 무려 12일, 최근 10년 평균 한파 일수도 5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고작 하루에 머물렀습니다. 인천도 1일, 수원은 2일에 불과했고 남부 주요 도시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상층 한대저트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동서 흐름이 강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에 혹한과 폭설을 몰고 온 강력한 북극 한기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간 겁니다. 하지만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덜 추운 겨울보다는 더 추운 겨울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자국의 공기의 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악화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국 북부의 주요 도시 대기의 질이 1년 전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오염 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술 더 떠 중국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은 중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릅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의 39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달에 세제곱미터당 11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시성의 석탄 도시 림파는 174 마이크로그램으로 무려 23%나 상승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4분기 철강, 시멘트 생산과 화력 발전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겨울 난방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만 보면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93.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권장치인 10 마이크로그램의 9배를 넘긴 겁니다.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해 공기질 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협상을 위해서 베이징을 찾은 미국의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를 오늘 15일 만날 예정이라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지를 인용해 시 주석이 문우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비롯해 미국 협상 대표단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 등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했지만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 열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찌 브랜드의 모회사 케어링 그룹은 지난해 4분기 구찌 매출액이 한 해 전보다 28% 증가한 23억 유로, 약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어링 그룹은 지난해 고가 명품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면서 루이비통이나 까르띠에 등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아이폰과 폭스바겐 승용차는 타격을 입었지만 최고급 핸드백과 명품은 그렇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남자 프로배구의 하위팀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갈 길 바쁜 상위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면서 순위 경쟁을 안개 속으로 몰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고비마다 터진 펠리페이 호쾌한 스파이크와 백업 요원 김정호의 깜짝 활약까지 KB손해보험이 현대캐피탈을 잡고 3연승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순위는 7개 팀 중 6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기세는 가장 무섭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한항공전을 시작으로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등 순위표에서 위에 있는 팀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최근 6경기 5승 1패의 놀라운 승리 행진입니다. 요새 들어서 계속 리시브 연습 많이 하고 공격 연습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감독님이 보고 이제 연습 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기용해 주시니까 너무 좀 그런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위 팀들을 벌벌 떨게 하는 고춧가루 부대는 KB손해보험만이 아닙니다. 최하위 한국전력도 최근 경기력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 7일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더니 10일에는 선두였던 대한항공과 풀세트 접전을 펼쳤습니다. 2세트를 먼저 내준 뒤 2세트를 따라잡았고 마지막 세트도 듀스까지 가는 끈질긴 경기력으로 대한항공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팀워크 그런 게 되게 잘 맞아야 이번 시즌도 뭐 잘 치르고 이제 다음 시즌에도 이제 그 기대하는 그게 있으니까.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노리는 3강 우리카드와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은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뀔 정도로 승점 1, 2점 내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별로 남은 6, 7경기 중 맞대결은 물론 하위 팀과의 성적도 최종 순위 결정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가 제작됩니다. 리온 픽처스 등은 오늘 오후 명동성단 코스트홀에서 영화 저 산 너머 제작 발표회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저 산 너머는 고 정채봉 작가가 쓴 바보 별님 개정판을 원작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이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남긴 외교 활동 관련 문서가 13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이상재 선생의 종손 이상구 씨에게서 기증받은 문헌과 사진자료 8점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사관의 업무 내용을 담은 미국 공사 왕복 수록과 이상재 선생의 편지를 모은 미국 서간은 그동안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네, 요즘 핫한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 의원들입니다.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괴물 집단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머리띠도 두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내가 왜 괴물이고 내가 왜 북한 사람이냐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광주가 아닌 부산에서도 괴물 3인방을 제명하라며 시당 현판 앞에 잔뜩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진실 규명 노력에 지역이 따로 있겠냐면서 부산 시민들까지 나선 건데요. 007 작전을 방불케 했던 당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미룬 만큼 내일 결과에 민심이 어떻게 또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공기가 제법 차갑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13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5도, 철원은 4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금세 누그러집니다. 내일은 일교차를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15cm 이상으로 많겠고요. 경북 북부 해안과 산간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3도, 부산은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5도, 대전은 7도, 광주와 대구는 8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